안녕하세요. 저는 20여 년간 내과 진료를 해오면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6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고 혈당 수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선생님, 약은 잘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요? 혈당은 떨어졌는데 힘은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면서 혈당 수치는 관리가 되는데 오히려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활력이 떨어진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당뇨약이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어요. 약은 혈당이라는 숫자만 조절할 뿐 우리 몸의 근본적인 대사 기능을 회복시켜주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뇨약은 평생 드셔도 당뇨 자체가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혈당이라는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마치 누수가 생긴 수도관에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더 걱정스러운 건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당뇨약이 간이나 신장을 거쳐가면서 속쓰림, 소화불량, 설사 같은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정말 흔해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증상들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저혈당 쇼크입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위험 신호예요. 특히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약을 드시면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어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약은 꼭 필요한 만큼만, 음식은 하루 3번 약처럼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약에만 의존하고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둔다면 우리 몸은 점점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진정한 치료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음식에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혹시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70대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몇 달 지나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자꾸 체중이 줄어드시더라고요. 의사이면서도 가족 일이 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당뇨와 음식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논문을 찾아보고 환자분들의 사례를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올바른 음식을 주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0대 남성분이셨는데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계속 들쭉날쭉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약도 꼬박꼬박 먹는데 왜 혈당이 안정이 안 될까요? 자세히 들어보니 그분은 아침에 약만 드시고 식사는 거르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점심도 간단히 빵이나 컵라면으로 때우시고 저녁에만 제대로 드시는 패턴이었죠. 이런 식으로 드시면 약의 효과는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부작용만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당뇨약을 드시면 위 점막이 손상될 위험도 높아지고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식은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2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이 균형을 잃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약으로는 이 균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올바른 음식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음식만으로도 당뇨 치유가 가능한 걸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들은
모두 제가 직접 진료하면서 경험한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었는데 이런 변화들을 계속 목격하면서 음식의 치유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60대 초반 여성분이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3년간 약물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아침 식사를 늘 편의점 샌드위치와 믹스커피로 드시는 분이셨어요. 혈당은 180 정도로 높은 편이었고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셨죠. 그분께 아침 식단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편의점 빵 대신 현미로 지은 죽에 시금치나 무 같은 채소 반찬을 곁들여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엔 맛이 심심하다고 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40대로 떨어진 거예요. 40 정도나 개선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이 하신 말이었어요. 선생님, 오후에 졸음이 안 와요. 몸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단순히 혈당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진 거였죠. 이게 바로 음식이 약과 다른 점입니다. 또 다른 분은 5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 점심과 저녁을 주로 삼겹살이나 냉면, 짜장면으로 드시는 분이었어요. 혈당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공복 혈당이 여전히 불안정했고 속이 자주 쓰리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는 귀리밥을 추천했어요. 흰쌀에 귀리를 섞어서 지으시고 미역국이나 두부조림 같은 담백한 반찬 위주로 바꿔보시라고 했죠. 처음엔 고기가 없으니까 힘이 안 날 것 같다고 걱정하셨는데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복 혈당이 30 정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몸이 훨씬 가볍고 소화도 잘 되고 예전보다 머리가 맑다는 거였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도 음식의 힘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식물성 식품에는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식이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줘요. 마치 댐이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처럼 혈당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한 식물성 식품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게 바로 당뇨의 근본 원인 중 하나예요. 약은 인슐린을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혈당을 강제로 낮춰주지만 식물성 음식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다시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치료인 거죠. 홍곡물에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당과 달리 천천히 소화되면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없이도 충분한 포만감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약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의 재료들은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주변 마트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트에서 어떻게 장을 봐야 할까요? 저도 의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주부이기 때문에 마트에서 장 보는 일이 일상입니다. 처음에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면서도 막상 제가 장 볼 때는 별 생각 없이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꼼꼼히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건 포장지의 예쁜 광고 문구보다 뒷면의 성분표를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성분표에는 거짓이 없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첫 번째는 당분입니다. 설탕이라고 적혀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요즘은 액상과당이나 말토덱스트린 같은 이름으로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성분들이 원재료 앞쪽에 적혀 있다면 그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재료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혀 있거든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요거트 음료예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분표를 보면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팩에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어요.
편의점 도시락이나 즉석 비빔밥 같은 간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각종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이런 걸 모르고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나트륨입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가면서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과도한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래서 나트륨 함량도 꼭 확인하시고 하루 권장량의 30% 이상 들어간 제품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100% 식물성이라고 표시된 제품이나 무첨가, 무과당 표시가 있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런 표시가 있는 제품들은 대체로 인공 첨가물이 적고 원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면 가공이 덜 된 자연식품 위주로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흰빵보다는 통곡물빵을, 즉석밥보다는 현미나 귀리 같은 곡물을 직접 사서 지어 드시는 게 좋아요. 마트에서 장볼 때 제가 실제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성분표를 보고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5번째 이내에 있으면 일단 제외합니다. 나트륨 함량도 체크해서 너무 높으면 다른 제품을 찾아봐요. 그리고 가능하면 냉동식품이나 통조림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코너에서 더 많이 사려고 노력합니다. 신선한 식재료는 보관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그 정도 수고는 충분히 할 만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분표 보는 것도 번거롭고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몸에 좋은 제품들을 고르게 되실 거예요. 건강한 식단의 시작은 바로 현명한 장보기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건강식품을 떠올리세요. 하지만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가장 효과적인 당뇨 치료 음식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2가지 식재료가 있어요. 바로 미역과 통곡물입니다. 이 2가지만으로도 당뇨 관리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미역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미역이 당뇨에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몇 년 전에 한 환자분이 혈당이 많이 좋아졌다고 오셨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매일 아침 미역국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미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알긴산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분이 소장해서 흡수되는데 알긴산은 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마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알긴산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물과 만나면 젤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 젤이 위와 소장해서 음식물과 섞이면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은 아침마다 미역국 한 그릇을 드시기 시작한 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졌어요. 약을 추가로 드신 것도 아니고 단지 미역국만 꾸준히 드셨을 뿐인데 말이죠. 또한 미역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미역의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몸이 약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도 미역은 부담 없는 식품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영양은 풍부하거든요. 제가 연세 많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2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베타글루칸이 혈당 관리에 정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미역의 알긴산과 비슷하게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시켜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지는데 퐁곡물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위험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어요. 또한 퐁곡물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기능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요. 당뇨 환자분들 중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퐁곡물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이라는 성분도 중요해요. 셀레늄은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성분들이 모두 통곡물에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요. 제가 이 두 식재료를 특별히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미역은 마트에서 한 팩에 2,000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길이도 소포장으로 2,000원에서 3,000원이면 한 달은 좋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리 기술도 필요 없어요. 미역은 물에 불려서 국으로 끓이거나 무침으로 해서 드시면 되고, 귀리는 밥에 넣어서 지으시거나 죽으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뇨 관리가 어렵게 느껴지실 때는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역과 통곡물, 이 간단한 식재료들이 여러분의 혈당을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고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두 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몸의 변화를 느끼신다고 하세요. 혈당이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화도 편해지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시죠. 의학적으로 보면 이 두 식재료는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기능 전체를 개선시켜주는 종합 영양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를 하루 몇백 원의 비용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건강한 식단이 꼭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저렴한 재료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미역과 통곡물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맛이 심심해서 계속 먹기 어려우시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의사로서는 환자분들께 권하지만 정작 집에서 가족들 식사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맛있게 만들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 요령만 알면 미역과 통곡물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집에서 해보고 환자분들께도 추천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역국부터 말씀드릴게요. 미역국이 심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된장은 조금 넣어보세요. 된장도 발효식품이라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미역을 물에 불린 후 참기름에 살짝 볶다가 물을 붓고 끓기 시작하면 된장을 한 큰술 정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들깨가루를 넣는 거예요. 들깨가루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 고소한 맛이 나서 미역국이 훨씬 맛있어져요. 국물이 끓을 때 들깨가루 2큰술 정도 넣고 잘 저어주시면 구수하고 진한 맛이 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특히 추천하는 건 미역무침이에요. 시중에 파는 미역무침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데 집에서 만들 때는 다르게 해보세요. 미역을 불린 후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짜세요. 여기에 식초 대신 레몬즙을 사용해보세요. 레몬의 구연산이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해주거든요. 설탕 대신에는 매실청을 아주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매실청도 당분이 있긴 하지만 설탕보다는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요.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만든 미역무침을 드시고 나서 정말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시중 제품보다 산뜻하고 개운하다면서 자주 해드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귀리밥 이야기를 해볼게요. 귀리만으로 밥을 지으면 식감이 거칠어서 드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흰쌀과 섞어서 시작하세요. 흰쌀 2컵에 비리 반컵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지으시면 씹는 맛도 좋고 혈당 부담도 훨씬 줄어들어요. 귀리는 미리 물에 1시간 정도 불려두시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히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귀리가 물을 많이 흡수하거든요. 현미죽이나 귀리죽도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돼요. 현미를 우선 불려두었다가 믹서기에 살짝 갈아서 죽을 끓이시면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요. 여기에 당근이나 단호박을 조금 넣고 끓이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서 더 맛있어져요.
단호박의 베타카로틴도 당뇨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면 처음에는 입맛이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과정이에요. 우리 입맛이 단맛과 짱맛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연 식재료의 본래 맛을 느끼실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인공 조미료로 만든 음식이 비담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 한 환자분은 처음에 기리밥이 너무 거칠다고 하셨는데 한 달 후에 오셨을 때는 이제 흰쌀밥이 오히려 밍밍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입맛이 완전히 바뀐 거죠. 미역의 경우에는 원래 바다에서 자란 식물이라 자연스럽게 짠맛이 나요. 그래서 따로 소금을 많이 넣지 않으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런 자연의 맛에 익숙해지시는 게 혈당 관리에 정말 중요해요. 조미료를 줄이는 것도 단계적으로 해보세요. 갑자기 다 빼면은 너무 심심해서 포기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번 주에는 캉스의 단만, 다음 주에는 또 그 반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줄여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신료를 활용해보세요. 생강, 마늘, 깻잎 같은 것들은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풍미를 살려줘요. 미역국에 생강을 조금 넣으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따뜻한 맛이 나서 좋아요.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건강한 맛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한 번 적응되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몸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미역과 통곡물의 놀라운 점은 당뇨 환자분만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드셔도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연의 종합 영양제라고 할 수 있어죠. 의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제가 가장 뿌듯하게 느끼는 순간은 환자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건강이 함께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예요. 얼마 전에 한 환자분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당뇨 때문에 미역국과 귀리밥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몇 달 후에 남편분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그분 남편은 당뇨는 없으셨지만 고지혈증이 있으셨거든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미역과 통곡물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개선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역의 장 건강 효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장이 약해서 자주 배탈이 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돼요. 특히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탁월해요. 유해균은 억제하고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함께 향상되고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어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미역을 꾸준히 드신 후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하세요. 만성적으로 피곤하셨던 분들이 활력이 생겼다고 하시고 피부가 거칠었던 분들이 촉촉해졌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미역의 해독 효과 때문이기도 해요. 미역은 체내에 쌓인 중금속이나 각종 독소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현대인들은 미세먼지,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역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점화해 주는 거예요. 한 환자분의 따님은 대학생인데 미역국을 자주 드시기 시작한 후에 여드름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피부과 치료도 받고 계셨는데 미역을 드신 뒤로 염증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통곡물의 효과도 정말 놀라워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 찌꺼기를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혈관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통곡물을 꾸준히 드시면 서서히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혈압도 안정되고요. 제가 진료하는 한 환자분 가족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60대 아버님이 당뇨로 오셨는데 온 가족이 식단을 바꾸셨어요. 미역국과 기리밥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줄이셨죠. 1년 후에 가족 모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당뇨가 있으셨던 아버님은 당연히 혈당이 많이 좋아지셨고 어머님은 변비가 해결되고 혈압이 안정되셨어요. 아들분은 지방간 수치가 개선되었고
가까이분은 만성 피로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이 식재료들이 우리 몸의 기본적인 대사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혈압, 혈관 건강, 장 건강, 심지어 피부 건강까지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식재료들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요. 만성염증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공통 원인 중 하나인데 자연식품들이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가족 모두의 건강이 중요해지잖아요.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식탁 하나만 바꿔도 이 모든 걸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건 건강한 식단은 개인의 치료를 넘어서 가족 전체의 예방의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과정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마음이 건강한 음식과 함께 어우러질 때 그 효과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예요. 선생님, 라면이 정말 먹고 싶은데 절대 안 되나요? 과자는 한 개도 못 먹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환자분들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돼요. 사실 저도 의사이기 전에 사람이거든요. 가끔 야식으로 라면이 땡길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 달콤한 간식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조금만 신경 써서 드시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먼저 간식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간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적절한 간식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죠.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간식은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하루에 한 줌, 대략 20g 정도 드시면 괜찮습니다. 한 환자분은 처음에 견과류를 드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자를 먹었을 때는 잠깐 달콤하다가 금세 또 뭔가 먹고 싶어졌는데 견과류를 먹으니까 포만감이 오래 가더라고요. 실제로 견과류의 단백질과 지방이 포만감을 주면서 다음 식사까지 혈당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마트에서 견과류를 고르실 때는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설탕이나 시럽으로 코팅된 제품들이 많거든요. 무염, 무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또 다른 좋은 선택은 채소칩이에요. 당근칩, 브로콜리칩, 케일칩 같은 것들요. 튀기지 않고 저온에서 구운 제품을 선택하시면 바삭한 식감도 즐기면서 식이섬유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이런 건강한 간식보다 라면이나 과자가 더 간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라면을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 다르게 드셔야 해요. 우선 일반 유탕면보다는 겉면이나 생면을 선택하세요. 기름에 튀기지 않아서 칼로리도 낮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요. 양념 스프는 절반만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국물은 남기고 면 위주로 드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 채소를 듬뿍 넣는 거예요. 양배추, 당근, 콩나물, 시금치 뭐든 좋으니까 넣을 수 있는 채소는 다 넣으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면의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줘요. 연두부나 부드러운 두부도 조금 넣어보세요. 단백질이 추가되면서 포만감도 커지고 혈당도 더 안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죠. 한 환자분은 이 방법으로 라면을 드시고 나서 혈당을 재봤는데 평소 라면을 먹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라면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양 조절이에요. 영양 성분표를 보실 때 1회 제공량을 확인하세요. 한 봉지 전체가 아니라
권장하는 양이 얼마인지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적혀 있을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끔 먹고 싶은 음식을 참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먹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거죠.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조금 더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에요. 너무 엄격하게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당뇨는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지만 올바른 음식 선택으로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역과 통곡물 같은 식재료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현미나 귀리가 너무 거칠어서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 오븐도미를 추천해드려요. 오븐도미라는 건 현미에서 겉껍질을 절반 정도만 벗겨낸 쌀이에요. 쉽게 말해서 현미와 백미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미보다는 영양소가 훨씬 많이 남아있고 현미보다는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해요. 식이섬유와 미네랄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소화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똑똑한 선택이죠. 20년 넘게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건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미역국 한 그릇, 기리밥 한 공기에서 시작했던 분들이 몇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금 덜 자극적으로, 조금 덜 짜게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맛이 자연의 맛에 익숙해질수록 우리 몸도 점점 더 건강해져요. 이게 바로 혈당을 살리는 식탁의 시작입니다. 당뇨 관리가 어렵게 느껴지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이어도 좋고 흰쌀에 기리를 조금 섞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혼자서 너무 많은 걸 감당하려고 하시는 모습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식단을 바꿔보세요.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과정이 되면 훨씬 쉽고 즐거워질 거예요. 당뇨는 절대 혼자 이겨내야 할 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와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경험해 온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제가 나눈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별적인 의학적 조언은 아닙니다. 당뇨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약물 조절이나 식단 변경도 전문의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지요? 저는 지난 25년간 여러분과 같은 연세의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내과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조용한 위협, 혈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70세 할머니 한 분이 응급실로 오셨어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한쪽 다리가 퉁퉁 붓고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셨거든요. 검사 결과 다리 혈관에 혈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혈전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피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흐르는 피가 어떤 이유로 인해 굳어져서 덩어리가 된 것을 말하죠. 이 혈전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모든 혈관 질환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혈전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고, 다리 혈관을 막으면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혈전을 몸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의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진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전으로 인한 혈관 질환의 80%는 여러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80%요. 이것은 제가 임의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의학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비만, 운동 부족, 짠 음식과 단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 거기에 술과 담배까지 더해지면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80%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나 복잡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작은 습관들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저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법을 배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배우시는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먼저 혈전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혈전은 우리 몸의 수호천사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베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상처 부위에서 피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멈추잖아요. 바로 혈전이 달려와서 상처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빨을 뽑고 나서 잇몸에서 나던 피도 마찬가지예요. 혈전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상처로도 계속 피를 흘려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혈전은 정말 고마운 존재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혈전이 필요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생기거나 필요 이상으로 커졌을 때입니다. 마치 화재를 끌어간 소방관이 엉뚱한 집에 가서 물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런 엉뚱한 혈전이 더욱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 방식 때문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예 새로운 병명을 만들었습니다. 의자병이라는 이름입니다. 의자병, 말 그대로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시거나 책상에 앉아서 몇 시간씩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피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흐르는 강물은 맑지만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피도 천천히 흐르면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을 움직여줘야 피가 잘 순환되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죠. 실제로 얼마 전에 65세 남성분이 오셨는데 은퇴 후에 하루 종일 바둑을 두시더라고요. 한번 앉으면 서너 시간은 꼼짝도 안 하셨대요.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 붓기 시작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다리 정맥에 큰 혈전이 생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그분은 지금 30분마다 일어나서 집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만드셨답니다. 혈전은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증상 없이 몰래 자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전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피가 천천히 흐르거나 혈관벽이 손상되거나 피 자체가 끈적끈적해지면 혈전이 잘 생겨요.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개선하면 혈전 생성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잠깐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발목을 돌려보시거나 몇 걸음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소중한 습관이 됩니다. 혈전이 생기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혈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딘가에서 몰래 생겨서 혈관을 타고 이동하는 소리 없는 적 같은 혈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경고 신호를 보내는 혈전입니다. 소리 없는 적 같은 혈전은 정말 무서워요. 발가락 끝에서 작은 덩어리로 시작해서 눈사람처럼 점점 커지면서 뇌나 심장으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이런 혈전은 이동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심장이나 뇌혈관에서 바로 생기는 혈전은 생기는 순간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전조 증상이 반드시 동반돼요. 문제는 이런 전조 증상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지 정말 위험한 신호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가시다가 큰일을 당하시거든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해서는 좀 까칠하고 예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해요.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증상이 바로 다리 부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만 퉁퉁 붓는다면 정맥에 혈전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다리 색깔도 약간 변하고 만지면 따뜻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양쪽 다리가 동시에 붓는다면 심장의 펌프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펌프 역할을 못하면 피가 천천히 돌게 되고, 그러면 혈전이 잘 생기거든요. 간단한 자가 체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양쪽 다리의 둘레를 재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2cm 이상 차이가 난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또 정강이 뼈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오래 남아있다면 이것도 부종의 신호예요. 여기서 잠깐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병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인데요. 정상적으로는 심장이 쿵짝쿵짝 규칙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장이 파르르 떨리듯이 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안에서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고여있게 되면서 혈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혈전이 뇌로 날아가면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심방세동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5배에서 10배까지 높아집니다. 72세 할아버지 한 분이 기억납니다. 평소에 가끔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셨는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응급실로 오셨거든요. 검사해보니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처음 가슴 두근거림을 느꼈을 때 병원에 오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심방세동의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숨참,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등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자주 반복된다면 꼭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세요. 가끔 목이나 어깨, 턱까지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목 디스크나 어깨 결림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장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위험할 때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오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혈전 환자분들에게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활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살이 찌면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고 염증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특히 배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으면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여야 피가 잘 돌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식습관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단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자주 올라가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 부위에 혈전이 잘 달라붙습니다. 술과 담배는 말할 것도 없죠. 술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를 방해합니다. 특히 담배는 한 개비만 피워도 혈관이 수축되는 효과가 몇 시간 동안 지속돼요. 68세 아저씨 한 분이 기억납니다. 평생 하루에 소주 한 병씩 드시고 담배도 한 갑씩 피우셨어요.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고 운동은 전혀 안 하셨죠.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는데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치료해서 생명은 구했지만 그 후로는 완전히 생활 방식을 바꾸셨어요. 금주, 금연은 물론이고 매일 산책도 하시고 식단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만성질환도 혈전의 위험 요인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전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상처를 만들고 당뇨병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며 고지혈증은 혈관을 막는 찌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가족력입니다. 혈전은 정말 가족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뇌졸중, 심근경색, 혈전증을 앓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50세 이전에 심장병을 앓으신 분이 계시거나 예상보다 일찍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혈전으로 인한 혈관 질환의 80%는 여러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거든요.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만 잘해도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비만이신가요?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시나요? 금연하셨나요? 술을 적당히 드시나요? 짠 음식과 단 음식을 피하시나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나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아니오라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가세요. 사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혈전의 고위험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매일 관리하고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혈전은 도깨비 같은 존재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혈전을 예방하는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거든요. 먼저 피해야 할 음식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짜고 달고 맵고 기름진 음식들은 혈전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긴 하지만 우리 혈관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짠 음식은 혈압을 올려서 혈관벽에 상처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염분량이 권장량의 거의 2배나 돼요. 김치, 젓갈, 라면, 찌개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씩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단 음식도 문제예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특히 시럽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과자, 케이크 같은 것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기름진 음식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에 기름때를 쌓입니다. 튀김, 삼겹살, 버터 같은 것들을 자주 드시면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양을 조절하고 좋은 음식들을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기는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삼겹살을 드실 때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상추, 깨씹, 마늘을 많이 드세요. 라면을 드실 때는 계란과 파, 양파를 넣어서 드시고요. 이렇게 하면 나쁜 것의 영향을 좋은 것들이 상쇄시켜 줍니다. 이제 혈관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조상님들이 드셨던 음식들이 혈전 예방에 정말 좋아요.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들이 대표적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청국장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은 혈전을 직접 분해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도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양파의 퀘르세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매일 마늘 2~3쪽, 양파 반 개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철 채소들도 중요해요. 봄에는 나물류, 여름에는 오이와 토마토, 가을에는 무와 배추, 겨울에는 시금치와 미나리를 드세요. 이런 채소들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들이 가득해요. 외국에서 교과서적으로 추천하는 식단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인데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노란색 파프리카, 초록색 브로콜리, 보라색 가지, 하얀색 양파,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의 채소들을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생선도 중요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꽁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드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도 혈관에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에는 좋은 기름과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거든요. 이제 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은 혈전 예방에 정말 중요해요. 몸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추천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좀 귀찮을 정도로 마시세요.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 되도록 마시시면 적당해요. 콜라 페트병 정도의 양을 하루에 3번 정도 나눠서 마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물 대신 차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녹차, 보이차, 둥글레차 같은 것들도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좋아요. 마지막으로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드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야채를 한 접시 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어떻게 자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어떻게 몸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혈전 위험이 크게 달라져요. 먼저 수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은 우리 혈관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혈관벽의 상처가 치유되고 혈액도 맑아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혈전으로 인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이른 새벽부터 오전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죠.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만약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다면 혈관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해요. 너무 적게 자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도 좋지 않습니다. 9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혈전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중요해요.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살아야 혈관도 건강해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화면의 푸른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전의 또 다른 큰 원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문제예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쌓여있는 스트레스는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본인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산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어떤 분은 음악을 들으면서 푸세요. 요즘은 명상도 좋은 방법이에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하루에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취미 생활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원예, 요리 등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중요한 것은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외로움도 스트레스의 한 종류거든요. 이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혈전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예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예요.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번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속도를 높여가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계단 오르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한두 층만 올라가시고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도 있어요. 제자리에서 발목 돌리기, 종아리 마사지,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운동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수영도 좋은 운동이에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온몸 운동이 가능합니다. 수영을 못하시면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운동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혈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시고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하세요. 날씨가 추울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겨울철 운동은 실내에서 하시거나 충분히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스트레칭하기, 전화 받을 때 서서 받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실천했으면 내일은 2개, 모레는 3개 이렇게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혈전이라는 위험한 적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도 정기적인 검진은 꼭 필요합니다. 혈전은 조용히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병원 검사를 무서워하시는데 요즘 검사들은 예전보다 훨씬 간단하고 안전해졌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팔에서 조금의 피만 뽑으면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 등을 확인해서 혈전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심전도 검사도 중요해요. 가슴에 작은 패드를 붙이고 몇 분만 가만히 있으면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가슴 엑스레이는 심장의 크기와 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잠깐 참기만 하면 되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면 심장 초음파를 찍어볼 수 있어요. 배 위에 젤리를 바르고 탐촉자를 대고 움직이는 것만으로 심장이 얼마나 잘 뛰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신할 때 하는 초음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면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했는데 요즘은 손목이나 손끝 혈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편해졌어요. 이 검사를 하면 심장 혈관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고 만약 혈전이나 좁아진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풍선으로 혈관을 넓히거나 스텐트라는 작은 그물망을 넣어서 혈관을 열어주는 거예요. 70세 할아버지 한 분이 기억나네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오셨는데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을 때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럽거나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세요. 저희 의료진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검진 주기도 중요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기본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전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예방과 조기 발견에 집중하세요.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것들도 이제는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이 되었어요. 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약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의료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로서 저희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혈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혈전으로 인한 혈관 질환의 80%는 여러분 스스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수많은 의학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모두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한층 더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단도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야채를 한 접시 더, 내일은 마늘을 한쪽 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듭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매일 1시간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3번 15분씩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말고 병원에 오시고 정기 검진도 꼭 받으세요. 제가 25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고 반대로 50세에도 건강을 잃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이 시작됩니다. 혈전이라는 무서운 적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의료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가족들도 여러분의 건강을 바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의학적 상담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늘 하루 보내시고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